이제 그 고상한 척은 좀 집어치우시죠, 어머니! 내가 결혼식 날 이 짓을 해? 너 지금 제정신이냐? 당연히 제정신이니깐 이러죠. 이제 결혼식도 끝났으니 그 집도 제 것이겠죠? 내가 평생을 쏟아부은 집인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엄마, 이제 그만해요. 수진이 말이 다 맞잖아요. 이제 결혼도 했고 그 집은 제 거니까 수진이 것도 맞죠? 민재야, 정신 차려. 넌 이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어머님, 여기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집, 당신 집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가족의 갈등과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 마음의 남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겪은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본 사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숙 씨는 대전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재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밤과 후엔 과외를 하고 주말이면 학원 아르바이트까지 뛰어야 했습니다. 잠시라도 눕는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졌고 새 옷 한 벌, 맛있는 외식 한 끼조차 사치로 여겼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민재,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은 정숙 씨의 인생 슬로건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꾸미고 여행 다니는 건 꿈도 못 꿨죠. 돈이 생기면 항상 아들 학원비와 교재비부터 챙겼고, 자신은 유통기한이 다 됐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키운 민재 씨는 다행히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라 선생님들 칭찬이 자자했고, 고등학교 땐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소식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죠. 우리 민재가 해냈어. 엄마 인생.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졸업 후엔 서울에 있는 괜찮은 중견 기업에 취직했고, 정숙 씨는 처음으로 여유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월급을 일부 보내오기 시작했고, 정숙 씨는 그 돈으로 노후를 천천히 준비해 가려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수진 씨였습니다. 민재가 어느 날 깍듯한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정숙 씨 앞에 나타난 수진 씨는 첫눈에 보기에도 단정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눈빛도 따뜻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재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혼자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다니. 그 말에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엄마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죠. 수진 씨는 만날 때마다 따뜻한 손을 내밀어 인사했고, 작은 영양제나 건강즙 같은 선물을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산삼 추출액인데요. 어르신들 기력에 좋대요. 드셔보세요. 요즘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해요. 정숙 씨는 어느 날 밤 혼잣말처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재 복 받았네. 나도 복 받았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이제 고생 끝났다. 드디어 인생이 웃어주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정숙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는 부었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 제사 때마다 꺼내 입던 분홍빛 한복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옷을 입고 아들 결혼식 날을 맞이하리라 상상했었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앉아 단정히 머리를 틀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비녀를 꽂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엄마도 예쁘게 보여야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돼야 하니까.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의 고급 웨딩홀. 민재가 어렵게 준비한 자리였고 수진 씨 측 하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식장 안은 화려했고 정숙 씨는 조금 위축된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입장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났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혼자서 키운 내 자식이 저렇게 자랐구나.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 씨는 연신 눈가를 훔쳤고 결혼식을 마무리하며 부부로 선언되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박수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갑자기 정숙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신부는 두 팔을 벌려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평생 효도하면서 따뜻한 가족이 될게요. 그 한마디의 식장은 뭉클한 탄성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 저런 며느리 처음 봐. 저 시어머니 진짜 복 받으셨다. 정숙 씨는 얼떨결에 안긴 채 수진 씨의 등을 조심스레 토닥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재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네. 내 아들이지만 참 자랑스러워. 그날 정숙 씨의 표정은 눈물과 미소가 교차했고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은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신부를 축하하러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죠. 그녀는 아직도 수진 씨의 따뜻한 말과 포옹을 떠올리며 작은 선물 상자를 손에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축하한다. 이건 엄마가 직접 고른 거야.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마자 수진 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전까지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입꼬리를 삐죽이며 한 손으로 정숙 씨를 확 잡아 끌더니 순식간에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물러나세요. 결혼했으면 어른이 물러나는 게 순리 아닌가요? 앞으로 이 집엔 어머님 의견 필요 없어요. 조용히 지내시다 눈치껏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정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숙 씨가 힘겹게 말을 꺼내자 수진 씨는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면 다예요? 당신이 민재 오빠 인생을 어떻게 조종해왔는지 다 알아요. 그 구질구질한 감정팔이 이제 안 통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재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이 수진을 말릴 줄 알았죠. 하지만 민재는 오히려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우리 부부 일에 더는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정숙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할 순간에 자신은 머리채를 잡히고 아들에게까지
외면당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던 정숙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선물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집안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수진 씨는 조금씩 정숙 씨를 피하거나 마주쳐도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수진 씨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거실 소파에 앉은 수진 씨는 다리를 꼬고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 앉은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다름 아니라요. 저희 부부 침실 문제예요. 제가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어머님 방이 저희에게 딱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혼자시고 저희는 둘이니깐 저희가 더 큰 방을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숙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 수진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실 있잖아요. 어머님은 낮에도 집에만 계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불편하시면 근처 원룸 하나 알아보셔도 되고요. 그 말은 사실상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요즘 누가 그래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셔드리겠다고 한 것도 큰 결심이었어요. 이왕 같이 살 거면 저희 방식에 맞춰주셔야죠. 계속 이렇게 간섭하실 거면 저도 어머님 모시는 거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정숙 씨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만든 집이었고,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재 씨는 퇴근이 늦다며 늘 자리를 비웠고, 어쩌다 얼굴을 마주쳐도 수진이랑 잘 지내봐, 엄마. 서로 이해해야지.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조용히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오래된 소파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그 다음 날 정숙 씨는 택시를 불러 허름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방 2개, 창문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문 대신 걸린 담요를 바라보다 작게,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진짜 중요한 건 아직 하나도 안 보여줬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그녀의 판이었습니다. 원룸에서의 첫날 밤, 정숙 씨는 얇은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잃었다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거야. 그녀는 단순히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정숙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시험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 몰래 부동산과 주식, 펀드에 투자해 엄청난 자산을 남겨놓았다는 거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 변호사 한 명이 찾아왔고, 그는 작은 금고와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남편분께서 살아계실 때 준비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드님에겐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있었어요. 금고 안에는 각종 등기 권리증, 통장, 투자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정리해보니 자산 가치는 무려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재에게도요. 진짜 날 사랑하는지, 진짜 가족이라면 내가 가진 게 없을 때도 나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녀는 평범한 교사 연금만 있는 척했고, 수수한 옷을 입고 평범한 밥만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돈을 보내올 때도 일부러 안 쓰고 모아뒀고, 몇몇 부동산은 타인 명의로 돌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말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정숙 씨는 그 대답을 너무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날 버릴 줄은 몰랐다. 그래도 고마워.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거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메일을 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숙 씨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민재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결혼 관련 비용이라며 소액이었지만 고지역 캐피털, 카드론, 심지어 고금리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여보,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진짜 대박 날 거야. 지금 조금만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어. 민재는 수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진이니까 괜찮겠지. 그 말이 민재의 입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부터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수진 씨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숙 씨 명의로 등록된 작은 땅과 상가까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단순한 서류라며 도장을 요구했죠. 어머님, 이거는 그냥 정리 서류예요. 이사도 했고. 주소 변경 때문에 잠깐 필요한 거예요. 금방 끝나요. 그날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건넸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 며칠 후 수진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나 잠깐 서울 다녀올게. 급한 미팅이 생겨서.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당황했고 하루 이틀이 지나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통장 확인 결과 수진 씨는 모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역시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있었죠. 민재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는 손이 떨리는 채로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굴 보기도 껄끄러워하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사라졌어요. 제 명의로 대출 받은 거랑 통장에 있던 돈까지 다 가지고요. 어떡하죠? 정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그 아이. 처음부터 수상했어. 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단다. 정숙 씨는 원룸 책상 위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변호사와의 메일 내역, 수진 씨의 금융거래 추적 자료가 빼곡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뭐예요? 이게 정숙 씨는 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내가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니? 그날 오후 정숙 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직접 방문했고 수진 씨에 대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제송금, 외화계좌, 위조 서류. 수진 씨의 계획은 정교했지만 그보다 더 집요하게 감시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정숙 씨는 인터폴 수배 요청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인천공항에서 수진 씨는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체포 완료. 해외 도주를 시도하던 중 공항 세관에서 검거하였습니다. 뉴스에 짧게 뜬 이 소식은 정숙 씨의 휴대폰 알림으로 처음 전달됐습니다. 그녀는 원룸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 끝났네. 이제 남은 건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는 거야. 며칠 후 민재 씨는 원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엔 꽃 한 송이와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문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고 그저 문 앞에 쪽지를 올려놓고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민재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엄마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사람은 말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내 엄마 말이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 엄마는 다시 집으로 안 오실 거예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나한테 제일 편한 집이야. 그 말에 민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 앞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엔 처음으로 아주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정말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아직 대답하지 못한 질문을 떠올리며 다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결국 법정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수개월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마침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선 수진 씨는 초췌한 얼굴로 판결문을 들었고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뉴스 기사에도 보도되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그 모든 굴욕과 창피함은 고스란히 민재 씨에게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다시피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지인들마저 멀어졌습니다. 재정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대출 연체, 신용불량까지. 불과 몇 달 사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그제야 민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잃었는지를, 그리고 진심으로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 시기부터 민재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어머니가 사는 작은 원룸 앞 복도를 쓸고 닦았고, 현관문 앞에 자그마한 국과 반찬을 담은 보자기를 놓고 갔습니다. 편지 한 줄 남기지 않고 묵묵히 몇 달을 반복했죠. 된장찌개의 향이 문틈으로 새어나가던 날,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뚜껑을 열고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고 말없이 그릇을 깨끗이 비운 후 조용히 현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주 민재 씨는 텅 빈 그릇을 발견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숙 씨가 문을 열다 입구 옆에 앉아 잠들어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손에는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정리돼 있었죠. 정숙 씨는 잠시 고민하다 아들을 깨웠습니다. 들어와 밥 먹고 가. 민재 씨는 화들짝 놀라 정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정숙 씨는 따뜻한 밥과 국을 내왔고 그 자리는 몇 년 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외엔 말이 거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말이 오갔습니다. 민재야, 가족이라는 건 그냥 피를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 붙잡아야 하는 거고. 민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가 수감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정숙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서울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결정한 것이죠. 창문 하나 달린 소박한 원룸. 거기엔 부엌도 TV도 화려한 가구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김치찜이에요. 지난번엔 좀 싱거웠죠? 민재 씨였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 씨는 정성껏 만든 반찬을 내놓았고 정숙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 후 정숙 씨는 평생 모아온 재산 중 일부를 조용히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마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작은 씨앗을 심은 것이죠. 그녀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밤에 혼자 울며 밥 짓고 애기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나고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인지 겪어봤으니까요. 이 재단이 그런 어머니들에게 아주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해요.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외로운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기부 소식은 뉴스에 실렸고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